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후 첫 행선지로 기흥 반도체 R&D 단지를 찾았습니다. 2028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그룹이 정부와 학계가 주도하는 AI 인재 개발 사업에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AI 분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구광모 회장의 인력 확보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올해 추석 선물 세트에는 친환경 포장재가 대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 정부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백신 수급에 한 해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산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홍원표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반 매도를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이제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또 외국인이 900억 원 가까이 팔았고, 양시장에서 개인만 이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오늘 장은 좀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데다가 또 원달러 환율이 좀 크게 오른 것이 좀 부담을 받았던 그런 것을 보입니다. 네. 네. 특히 환율이 상당히 좀 위태롭습니다. 연고점을 또 돌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이제 미국의 통화 긴축이 계속된다는 전망 때문에 좀 달러 강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6.9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록한 1,326.7원을 넘어섰는데요. 전날 연방준비제도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통화 긴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간밤 연준 위원 중에 대표적인 이제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현 시점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인상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9월 인상폭을 0.5%포인트 인상에 좀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원달러 환율 강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이냐 아니냐에 너무 천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정작 연준은 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그냥 꿋꿋하게 가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카카오뱅크가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한 8%가량 하락했는데요. 네. KB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이 이제 전날 장 마감 후에 보유하고 있는 3,800만 주 중 1,476만 주를 블록딜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18일 종가 대비 8% 할인된 가격인 28,704원인데 오늘도 이 장 마감 가격이 이와 좀 비슷한 28,650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내부 자본관리 효율화 목적으로 이걸 이제 매도를 했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수익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금융당국이 이 간편 송금을 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것을 또 이제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것도 좀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카카오로서는 겨박제를 맞은 건데 사실 카카오톡 송금 같은 경우는 써보면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정부가 그동안 금융규제 혁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거 금지되는 게 맞나요? 사실 어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금융위원회가 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실제로 그게 금지될 가능성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어제 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기반으로 한 이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내용, 이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이런 카카오톡처럼 기존 이 금융업자들은 허가만 받으면 이제 송금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제 6%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허가만 받으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신라젠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 상장 폐지 여부가 10월에 결정이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라젠 지금 2년 넘게 상장 폐지 중인데요. 소액주주들도 무려 17만 명이나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한국거래소의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개선 기간이 이제 어제부로 종료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라젠이 2020년 이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이후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개선 기간 한 1년 정도로 부여를 했고 올해 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 더 6개월의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줬는데 그게 이제 어제부로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개선 기간 종료 후에 15영업일 이내에 이행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10월 12일에는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참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 것이다. 좀 전망이 되는 건 없나요? 일단 뭐 신라젠 측에서는 이번에 이제 거래소가 요구한 개선 계획을 좀 충실히 이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투명 경영위원회를 좀 설치를 했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임상을 이제 오래 했던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했고 또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도 뭐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착실히 이행을 해온 만큼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좀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증시는 다소 좀 불안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먼저 국내 일정 한번 살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국내외 좀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네. 먼저 25일에 국내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7월 금통위에서는 빅스텝을 밟아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요. 8월 금통위는 0.25%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7월 금통위 당시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빅스텝은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후에는 25bp씩 인상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또 7월에 한 12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가 90달러대로 좀 내려가는 등 물가가 다소 안정된 점을 고려하면 빅스텝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금통위에서는 좀 빅스텝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8월과 10월, 11월 세 차례 남았고 미국 FOMC도 9월과 11월, 12월 세 번 남았는데 미국이 이제 9월에 최소 50bp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미 이제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고 물가도 여전히 부담인데 그런데도 미국처럼 시원하게 금리를 우리가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잘 버텨야 될 텐데 말이죠. 환율 때문에 환율 오늘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23일입니다. 미국과 EU의 제조업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는데 이 지표는 이제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데 좀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고요. 네. 현지 시간 24일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좀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실적을 좀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그 미국 와이오밍에서 잭슨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잭슨홀 컨퍼런스는 주요국의 이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시장 전문가들 또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현지 시간 26일 오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연설 때 좀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간밤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지수 지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잠시 주춤을 했지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And I've never seen in my career the market react so severely on the downside to what might be just a future recession. I do think we can continue to get volatility, but I don't think this is a bear market rally. I think this is the market coming back to levels that make much more sense for an economic slowdown and a rising rate environment.
네, 눈풀이를 해드리자면요. 시장에서는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 문제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더 올려도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증시 프리즘 코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는 당국자의 발언 이날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그는 9월 FOMC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는 좋고 또 인플레이션은 높다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과장됐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실제 경제 지표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발언들 다 경제 지표로부터 좀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죠 7일에서 13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5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이었고요. 여전히 강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인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요. 이날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경기 확장을, 반대로 마이너스면 경기 위축으로 봅니다. 지난달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3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달에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간밤에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제조업 모두 이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죠? 네, 일단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2.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성 종목의 주가가 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2.39% 뛴 것을 비롯해서 AMD나 마이크론, 인텔, 퀄컴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요. 30% 넘게 급등한 울프 스피드였습니다. 울프 스피드는 전기차 급속 충전 5G 이동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탄탄한 분기 실적을 내놓은 데다가요. 내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 목표를 월가 전망치보다 높게 잡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도체 회사 가운데 또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온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놓고 보면 반도체 네. 전망 굉장히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의 상황을 가정하면요. PC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T 제품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4%에서 7.4%로 크게 낮춰 잡았고요. 트렌드포스 역시 내년 D램 수요 증가율을 8.3%로 전망을 했습니다. 연간 수요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 업체들의 재고가 늘게 되면 반도체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부터 일부 반도체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D램 고정 가격 추이를 보면요. 2.88로 거래가 됐는데요. 지난달보다도 14%가량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이 반도체 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엇갈린 시각 때문인지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 월가의 전망도 좀 상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월각의 시각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이 전망도 굉장히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먼저 시티그룹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용 PC 관련 데이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부정적인 재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지표는 더욱더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도체주의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전망이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직 재고 조정 기간에 있지만 이는 3, 4년마다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10월이면
이 과정이 끝날 것이고 내년에는 반도체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또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주는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속한 기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차에 적용되는 고성능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반도체와 달리 가격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에 2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2,800억 달러의 대규모 사업 진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울프스피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울프스피드는 반도체 중에서도 탄화 규소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이키 나카야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요. 현재 탄화 규소를 배터리에 사용하는 전기차가 100만 대에 그치지만 2030년에는 총 1,3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최대 탄화 규소 공급업체인 울프스피드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12개월 안에 주가가 약 72.5%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울프스피드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고웨스트의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이후 첫 현장 경영으로 반도체를 택했습니다. 경영 최전선에 다시 복귀한 이 부회장이 던진 첫 메시지는 세상에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착공식 참석을 위해 들어서자 직원들이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광복절 복권으로 경영 최전선에 복귀한 이 부회장의 첫 행선지는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착공한 기흥 R&D 센터는 삼성 반도체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지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새 R&D 센터를 세우는 것은 8년 만으로 이 연구단지 조성에만 20조 원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는 40년 전 삼성의 반도체가 태동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언한 이재용 부회장은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첫 경영 행보로 반도체를 챙긴 건 역시 다시 한번 초격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가 경쟁력을 갖춰 우리 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책임감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착공식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 사장단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현안을 점검하고 기술 개발 현황을 살폈습니다. 오늘 착공식 참석을 시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현장 경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만 맞으면 수익이 나는 주가 연계증권 ELS도 추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PB들을 만나봤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대면하는 5대 시중은행 PB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상품은 다름 아닌 채권입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발행금리가 오르고 있고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과 함께 확정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물 중에선 신종자본증권이 인기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인기가 있는데 4% 중반 정도 나와서 자산을 5년 정도 두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찾고 실제 은행에서 판매 첫날 대부분 완판되는 그런 인기가 있습니다. 후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그만큼 이자가 높고 특히 발행사가 대형 금융사라면 부도나 파산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 분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도 이점으로 꼽힙니다. 만기가 짧은 전자단기 사채로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더 높은 수익의 채권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산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하면은 3개월 뒤에 금리 올라간 거는 또 놓쳐버리잖아요.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돼 오니 일단은 3개월짜리 했다가 확정금리 긴 걸로 가자. 장기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지만 자금이 오랜 기간 묶이지 않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진 상품으로는 수익률이 크게 올라온 ELS가 꼽힙니다.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초자산을 지수에 두고 투자를 하는 지수형 ELS가 지금 연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지수형 ELS는 코스피나 S&P 500 등과 같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ELS 수익률도 높게 제시되는데 지금이 여러모로 투자 적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가져갈 투자 전략으로는 주식은 우량주 중심으로 신중한 분할 매수, 그리고 채권은 10년 장기채 위주로 접근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장기채의 경우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당초 제시된 쿠폰 금리에 더해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자본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짙다고 정부가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 8월호를 공개하고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향후 수출 회복세 제약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앞으로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 대중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수출 쪽에 대한 향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가격 단가도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석 달째 떨어지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3으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하락세가 15주째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이후 매물이 일부 감소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 심리 위축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엔드라이버가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2022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했습니다. 카엔드라이버는 아우디 이트론 GT와 BMW i4 등 총 20종의 전기차 모델을 3주간 평가한 결과 아이오닉5를 최고의 전기차로 꼽았습니다. 카엔드라이버 편집장은 아이오닉5는 주행 성능과 항속거리, 충전 속도 등 차량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보여줬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의 자율성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법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LG가 눈에 띕니다. 구체적인 내용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LG가 AI 사업에 사활을 걸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간 열린 AI 대학원 심포지엄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과기부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번에 민간 기업 최초로 LG가 공동 주관사를 맡았습니다. AI 관련 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기술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AI 기술 선보였나요? 네,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 테니스 공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면 AI가 해당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지금 보시는 테니스 공들은 이전에는 없던 이미지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형태인 거죠. 이보다 훨씬 실용적인 기술도 벌써 생산 현장에 도입된 기술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볼게요. 네, LG전자 공장에 도입된 기기입니다. 인공지능이 공장 설비 내 부품 질감 등을 인식해서 이 고장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일일이 센서를 부착해야 했는데 이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 개소당 500만 원이 드는 센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공장 하나당 수많은 센서가 필요한 만큼 이 AI 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LG가 AI에 유독 공을 좀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무엇인가요? 네, 사실 LG가 이렇게 AI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광모 회장이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기 때문입니다. LG의 구광모 회장은 취임 후 4년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정리에 나섰죠. CG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과 태양광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쓴 건데 바로 AI가 구광모 회장이 선택한 미래 먹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LG는 계열사가 아닌 지주사 차원에서 2020년 AI 연구원을 창립했습니다. 이 구광모 회장이 가까이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나타낸 거죠. 이 LG는 그룹사의 LG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초거대 AI 엑사원 연구 개발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이 주요 계열사들의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가 AI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열사의 일을 적용하는 등 이 전사적인 AI 적용 체계를 구축한 거죠. LG가 최근 전략보고회를 통해서 이 AI 분야 투자 연구 개발에만 5년간 총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이제 AI에 좀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온 건데 그럼 이렇게 LG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림도 조금 보여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 사실 핵심은 LG가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사원. 네. 엑사원은 이 3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인공지능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인간 뇌에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시냅스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AI 인공지능 즉 AI 지능 고도화되는 겁니다. 이 AI 기술은 국내에서 네이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LG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엑사원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이 기존의 자연어 데이터 처리를 넘어서 화학, 패션 등 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도 A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LG는 이종 간 협업 범위를 확장해 AI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LG AI 연구원은 올해 초 구글과 우리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13개 기업이 모인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LG의 경우 이 AI 연구 개발에 의지도 있고 투자도 또 그만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인력 부족인데요. LG는 현재 빠른 속도로 AI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연구원만 놓고 보면 2020년 출범 당시 약 70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말 기준 200명이 넘어섰고 내년 말에는 300명 정도 인력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그룹 전체로 봤었을 때는 내년까지 1000명 이상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LG가 이번 AI 심포지엄 행사에 민간 기업 최초 주관사로 나선 것도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관련 내용은 배경훈 LG AI 연구원 원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룹에서는 그 LG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0년 저희 AI 연구원을 이제 설립해서 계열사의 AI 역량 강화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초고대 AI 엑사원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창조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AI를 적용하는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수한 인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인공지능 대학원과 협력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같이 힘을 합하고자 인공지능 심포지엄에 주관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100명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LG가 이 인력 수급을 위해서 또 따로 준비하는 건 없나요? 네, 이 자체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LG는 계열사별로 협약 학교를 두고 이 학생이 원하면 100% 채용을 보장합니다. 여기에 중장기 계획으로 이 중고교생을 위한 LG 디스커버리 랩,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AI 에이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는 각 단계별로 연결성을 앞으로 차차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 사람의 몫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재 양성을 통해서 AI 산업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포켓몬빵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 서서 못 사지만 그래도 여기 피카츄 사진이랑 여러 포켓몬 사진 찍으니까 기뻐요. 저도 기뻐요. 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기업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가 친환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이 한 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엄청나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한 해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이 환경부 통계 자료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폐합성 수지류,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배출량은 2020년 251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에는 145만 톤이었고요. 2019년에는 131만 톤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2021년 이후의 통계는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한다면 플라스틱 소비량이 더 늘어났음을 조금 더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은 67.4kg으로 거의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거를 좀 집계한 자료를 좀 보니까 세계 2위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뭐 참고로 세계 1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는데 어떤 좀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식품회사가 올해 추석을 맞아 내놓은 선물 세트입니다. 플라스틱 받침대가 자리할 위치에 종이 받침대가 있고 쇼핑백도 부직포가 아닌 종이 소재를 썼습니다. 프린팅에 사용된 잉크는 화학 소재를 줄이기 위해 콩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변경하면서 연간 473톤의 플라스틱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1,200만 개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생산량입니다. 종이 포장이 선물 세트 전면에 떠오르는가 하면 플라스틱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CJ 제일제당이나 사조는 선물 세트에 한해 캔앱을 덮는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습니다.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도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과일 선물 세트에 도입한 친환경 포장 비중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렸고 롯데마트는 친환경 선물 세트를 더 팔기 위해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친환경 선물 세트 출시는 ESG 경영의 일환이며 가치지향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트렌드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1이라든지 기타 30% 행사, 추가 증정이라는 행사 같은 거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비난받던 선물 세트가 이제는 가치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명절마다 선물 세트에 참 플라스틱 많이 쓰였었는데 저렇게 친환경 소재 쓴다고 하면 효과가 상당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선물 세트 받고 난 뒤에 저는 이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플라스틱이 이렇게 버려지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다 이러면 죄책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단순히 이렇게 플라스틱만 줄여서는 기후 변화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좀 없나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소재가 없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 포장재에 사용되는 이 화학 소재 요거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좀 최근에 꼬북칩으로 유명한 오리온이 대표적인데요. 오리온은 지난해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친환경 인쇄기를 도입했습니다. 플렉소 인쇄기라는 이름을 가진 설비인데 이 설비는 이 고무 동판에 이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포장지에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기존보다 잉크량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잉크도 수성 잉크를 사용해서 화학 잉크에 비해서 인체에 좀 무해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작은 변화를 좀 꾀하는 곳도 있는데 아예 뭐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서 큰 변화를 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이야기인데요. 아예 뭐 토양이나 해양에서 분해되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PHA라고 불리는 이 소재는 이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세포 안에 쌓아놓는 고분자 물질을 말합니다. 네. 제가 말이 좀 어려워서 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생물 발효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과 PHA 균주를 섞어 놓으면 미생물이 발효되면서 고분자 물질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를 파쇄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미생물 안에 쌓인 고분자 이 물질을 PHA 물질로 정제해냅니다. 이렇게 얻은 PHA는 원하는 물성을 얻기 위한 혼합 과정을 거쳐서 포장재나 화장품 용기, 일회용품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처럼 압출이나 열 처리 방식을 통해서 변형이 가능하고 또 별다른 폐기 과정 없이 분해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소재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설비도 친환경으로 바꾸고 생분해성 이제 플라스틱도 쓴다. 이게 참 지구에는 좋은 활동이긴 한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 맞나? 수익이 날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사실 기업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인 데에는 뭐 좀 자발적인 뭐 그런 의지도 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좀 무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난 2015년에 이 전 세계 각국은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이걸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협약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불가역적인 성격을 띠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 이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뭐 이런 것도 좀 발의가 됐고요. 예. 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각국이 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친환경 기준도 좀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어떤 공급망에 환경 오염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환경 영향 실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2026년부터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관세 성격의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친환경에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식품업체들 뭐 유럽이나 뭐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출하려면 이런 부분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회사들이 더욱더 이런 좀 친환경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 같은 유명한 회사, 이 회사도 플라스틱 배출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 뭐 가장 많은 회사라고 꼽히나요? 어떻습니까? 이 재밌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네. 실제로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한 환경단체가 꼽은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염 기업. 네. 이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을 한번 좀 쫙 수집을 해봤는데
51개국에서 13,834개의 폐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뭐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이런 논란을 좀 예견을 했는지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모든 음료의 그 패키지를 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재활용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또 네. 포장재의 50%를 재사용 소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식품기업 1위 네슬레도 2050년까지 실질 탄소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서 202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20%가량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세계 각국이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변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선물 세트는 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 기자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는 어떻게 분석해 봤을까요? 제 해시태그 제목은 네. 선물 세트까지 변했다. 다가오는 플라스틱의 종말 이렇게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종이 포장재, 생분해 플라스틱, 지구를 지켜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검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부담이 없이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급망 안정 노력에 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정보 등 모든 지원 수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라서 아주 긍정적으로 네,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HPV 백신, 꽤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접종 권장 나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대신 남성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HPV 백신, 이게 자궁경부암에만 해당되는 백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국내에서 알려졌냐면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거를 예방하는 백신이라서 이렇게 알려졌고요. 예. 남성에게는 음경암을 그리고 성별이 상관없이 항문암이나 두경부암 그러니까 뭐 귀에 생기는 암이나 입에 생기는 암 이런 것을 예방해 주고요. 생식기 사마귀도 예방해 주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 상당한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이 백신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기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겠네요. 암 예방이 되는 백신이다. 그런데 이 백신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고 백신의 종류는 또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렇다면서요? 일단은 개발이 완료돼서 쓰이고 있는 종류가 다국적 제약사 MSD의 가다실 그리고 GSK의 서바릭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백신이 가다실 국가고요. 네. 보시면은 뭐 이가, 사가, 국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는데 네. HPV 바이러스가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뭐 피부 표면에 감염되는 것만 한 6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 막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제 바이러스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번호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몇 개 예방해 주느냐에 따라 뭐 2개 예방하면 이가, 4개를 예방하면은 사가,
9개를 예방하면 국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 백신들이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접종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하고 네. 가격이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만 9세에서 14세는 2회, 나머지는 한 3번 정도 접종을 하는데요. 3번이요? 네, 다 하다 보면은 물론 병원마다 어떤 백신을 맞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요. 가장 많이 접종하는 게 이제 가다시 국가거든요. 예. 이거로 살펴보면은 3번 접종하는데 평균 60만 원 돈이 듭니다. 상당히 네. 비싼 가격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요즘 의약품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80만 원 가까이 드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현재 정부는 만 13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일부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더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저소득층하고 청소년 여성한테만 지원하던 네. 걸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던 게 원래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접종 나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다 우리가 국가를 지원하겠다. 이게 원래대로는 공약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선대본부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정책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꼭 예방 효과를 달성해서 장래 의료비, 생기는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최근에 나왔던 가닥은 여성은 기존대로 하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2024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존대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그렇죠. 13에서 17세 그렇습니다. 여성 청소년들한테 주던 네.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만 하고 네. 남성은 청소년들을 더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여성은 원래 이제 9에서 45세까지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그렇죠. 기존대로 네. 축소를 한 거네요. 네, 조금 뭐 여성이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건 아쉬운데 거기 게다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추가가 되긴 하는데 네. 2024년부터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렇죠. 공약보다는 상당히 좀 줄어든 규모인데요. 좀 많이 줄어든 거는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원래 남성 청소년에 대한 접종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고려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NIP라고 불리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예산을 통해서 남성 청소년에게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NIP가 뭡니까? 이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뭐 100일이라던가 이런 필수적으로 접종해주는 국가에서 무료로 네. 그런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입을 더 확대해서 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질병관리청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근거를 찾고 예산도 편성을 하려면 뭐 2024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성 청소년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는 했는데 이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는 정도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예방접종의 시기를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제 시작해보겠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게 접종하는 국가가 22개국에 이를 정도로 한국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네. 이 여성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결과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여성 청소년뿐 아니라 이제 남성 청소년까지 맞힌다 하면은 2배로 대상이 늘어나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흔히들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을 남성들도 맞아라 요즘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남성들한테 맞추는 게 앞서 설명한 뭐 다른 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여성의 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어떤 예방의 그 효과가 남성한테 맞춰도 있다는 얘기인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써머리를 하자면 네. 두 개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습니까? 남성에게도 뭐 음경암이나 항문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행위는 이제 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성만 맞는 것보다 남성도 같이 맞는 게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진 않는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성 청소년들한테 맞추는 게 나름 의미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게 국산은 개발이 안 됐고 지금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네, 전량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가다시 국가만 봐도
수익 금액이 3,963만 달러, 이게 한 526억 원 정도예요. 이게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돈인데 무려 이게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봤을 때 작년 완제의약품 수입액 기준으로 10위나 됩니다. 참고로 1위는 타그리소라는 그런 폐암 치료제고요. 이게 국가 수익 금액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사가나 서바릭스, 그러니까 이가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정부가 늘리긴 하는데 정작 그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개발 중에 있는데 예.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가격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네, 시기가 맞다면 NIP 확대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국산이 개발이 된다면? 네, 국산 워낙에 지금 외국 제품이 비싸고 수입이 해오는 상황이니까 국내에서 개발이 된다면 조금 더 싼 값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네.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일은 영원히 없는 건지 개발을 하고는 있다면서요?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러지는 아직 그렇게 포기하기는 너무 이제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고요. 네. 개발은 근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측에서 지난 2020년에 해외에서 1, 2상을 진행해서 완료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공식 입장은 3상 진입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외에도 아이진이나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잠정 중단이 아니냐 이런 억겨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 2상이 끝난 이후에 막 속도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종근당 같은 대형 제약회사는 임상 2상에서 개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진전이 잘 없는 모양인데 왜 그런 겁니까? 뭐 개발이 좀 어려운 건가 보죠? 이게 개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산 자궁경부암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백신이요, 바이러스 유사입자는 걸 가지고 만드는 백신이거든요.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은 만들기 굉장히 일단 어려워요. 기술 장비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국내에서 과거에 이가나 사가를 하다가 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국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가를 사가를 개발하다가 이거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국내 사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드랍을 하게 된 거고요. 특허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포스백스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 최초로 국가 HPV 백신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상황에 대한 추가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26년도 정도면 양산 체제로 가서 생산할 수 있을 거고요. 다행히도 그 국내 모 중견 기업에서 저희 그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CMO 백신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어요. 네,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게 코로나 백신 말고 또 있었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소위 길거리 패션이라 명명된 K-패션 브랜드들이 올해 잇따라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길거리 패션 브랜드 시장 규모는 총 17조 원대에 달할 전망인데 커버낫, 널디, 디스 이즈 네버넷 등 이 매출 1,000억 원 돌파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무신사내 브랜드 순위에 따르면 상위 15위 중 10개 브랜드가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패션 문화를 패션쇼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10대와 20대가 먼저 착용하면서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빠른 생산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던 동대문 의류와는 달리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내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를 기존 11조 6천억 원에서 12조 5천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시장 규모를 1조 원 가까이 조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시장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언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 열리면서 창문과 계기판, 손잡이 등 차 안 곳곳이 디스플레이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더 크고 밝은 10인치 이상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운전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변하면서 차 안 모든 유리가 디스플레이화되고 한 대당 디스플레이 면적이 최소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직역연금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을 말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각기 다른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조규홍 보건부 1차관이 오늘 이런 내용의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는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이 담긴 재정수지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금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반발이 거셀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면 퇴직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군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